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앞서 이야기 나눠봤던 해운주 플러스 비만 치료제 오늘 관련 종목 들썩였죠. 원전주까지 싹 점검해보면서 한 주간의 시장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부과도 아니고 선박별로 단계적 부과가 되고 매년 인상이 된다라고 이제 좀 세게 때린 건데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해운사들 지금 이렇게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크게 좀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이게 사실 중국 선사라든지 중국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은 맞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선박 비중이 낮은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반사적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그 수익성 개선으로 확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 선사인 HMM이 글로벌하게 중국 선박을 지금 한 5척을 운영 중인데 이제 몇 척도 여기서 반납을 하고 하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좀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적이 향후에 더 역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사실 지난 발표 때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방안이 나왔지만 그렇지만 그 규제 수위는 좀 오히려 좀 후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방안이었냐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건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톤수당 최대 1,000달러를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은 입항 건수가 아니라 그냥 항차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1년에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또 톤당 최대 이제 2028년도에 가서 이제 140달러까지로 완전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5월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도 완화될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해군 업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망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공급량 교란으로 해서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선사들이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이 지금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지금 작년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운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저가. 근데 이제는 다시 이제 운임 지수가 다시 다 원상태로 복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은 분명히 이제 좀 더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동량도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또 물동량을 좀 빨리 일으켜서 관세 부과 이전에 지금 오더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는 물동량이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지금 지켜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교수님 네, 말씀하셨죠. 일단 지금 이제 중국산 선박 회사가 이제 중국산 선박을 보유한 그 회사들은 이제 역내 이제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 항로에 이것을 대거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서 운임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때마다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규제 방안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수혜는 결국은 국내 조선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했는데 세계적으로 물동량 자체가 확실하게 좀 급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잖아요. 우리 국내 해운주들의 주가 추이도 여러분 전반적인 상황을 좀 주시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MM이라는 개별 기업에 한번 더 주목을 해볼게요. 지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영구채 주식 전환 이슈와 함께 연내 2조 원 정도의 규모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계획입니다.
자, HMM 이 인수자 찾기와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요, 변영인 대표님? 네, 우선 어제 발표됐던 이 규환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7,200억 규모의 영구채 잔액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16.3%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주식으로 좀 전환하게 되면서 이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게 된 전체 총량은 지분율 관점에서 한 72% 정도로 좀 상향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매각 관점에서 이 대주주 지분 가치가 상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각에 좀 다소 좀 불리할 수 있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해서는 이 현재 추정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조 원대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 효과를 좀 발휘하더라도 이걸 뭐 낮춰서 매각할 수는 없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HMM의 오히려 성장성 관점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다만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관련된 실적의 기대치가 좀 높아진 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이익치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작년 7월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고점 대비해서 한 62% 정도가 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14일 기준으로 보면 1394.6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2분기 이후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지는 이익 훼손 부분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 확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매각에 좀 걸림돌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상황들은 지분율이 올라가서에 대한 어떤 단점들보다는 업황이 사실 이 시장 가치를 좀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HMM에 관련된 운임 단가 회복 그리고 여기 관련된 상호 관세에 관련된 영향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개별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또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미국 제약사죠. 일라이릴리에서 최종적으로 하루에 한 번 먹는 비만 치료제 최종 임상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이마영 캐스터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시죠. 이제는 하루에 단 한 알의 알약으로도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가 가능한 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최초로 먹는 비만약의 임상 3상 성공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오포글리프로는 주사제가 아닌 알약의 형태로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지방 감소는 물론 당뇨병 치료까지 가능한 먹는 비만약입니다. 게다가 기존 주사제와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저렴한 약값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발표는 경쟁사인 화이자가 개발 중이던 같은 계열 약물의 임상에서 간 손상 부작용으로 중단한 직후에 나와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간밤에만 14%가량 급등하면서 장중에, 장후에서도 $840를 상회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사이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판도를 바꾸는 사이 국내 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체형과 체중을 반영한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임상 종료 그리고 2027년까지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약물의 효과가 체내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도록 돕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했고요. 이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번 일라이릴리의 임상 결과가 나온 이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D&D 파마텍은 경구형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인 오랄링크와 관련한 신규 특허를 일본에 등록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죠. 메스라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전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기업들 역시도 열심히 안간힘을 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주사제 약물을 경구용으로 변경하는 독자 기술이죠. 에스패스를 기반으로 한 비만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임상 실험을 완료한 뒤 임상시험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 인벤티지랩도 이번 달 내로 자체 비만 경구용 플랫폼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4월 달 전임상 데이터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웅제약 역시도 지난해 11월 이중작용제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는데요. 이번에 발굴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식욕 억제는 물론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복용의 편익성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시장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일라이릴리의 임상 공개 이후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사의 주가들이 반등했다며 이번 임상을 기점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에서는요, 오히려 이번 경구용 약으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일라이릴리 본인이라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발표를 했고요. 주사제와 경구용이 앞으로 함께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런 릴리의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전해지자 국내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10위권 내에서는 펩트론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장 18만 원을 돌파하면서 11만 원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11%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GI 이노베이션, 올릭스단에서도 6에서 10%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비만 치료제 급등은 그야말로 작년 한 해가 좀 생각나게끔 했던 강한 에너지 분출 아니었나 싶은데요. 와, 이렇게 바이오주, 지금 우리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살아날 때, AACR을 앞두고 있을 때 나온 비만 치료제의 급등, 당분간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칠지 우리 변영희 대표님 의견 궁금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급의 연속성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 2세대 약물을 먼저 노보노디스크가 출시했고 다소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조금 늦춰진 출시를 좀 했죠. 그런데 경구용 제형제 부분에서는 일라이릴리가 노보노디스크보다 훨씬 좀 앞선 성과를 좀 냈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좀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2030년도까지에 대한 전체 시장 규모를 약 120조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규모를 좀 감안할 때 이 소비자의 어떤 선택지는 사실 뭐 주사를 좀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보다는 경구용 복용제들이 오히려 소비자의 어떤 선택 관점에서는 더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이 경구용 약물 부분인 아미크레틴의 경우에는 임상 1상 단계에서 성과 좀 내고 있지만 지금 일라이릴리의 경우는 임상 3상에서 올해 연말 안으로 시판과 관련된 어떤 승인 신청이 좀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이 부분이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어떤 제약바이오 업계의 어떤 이 개발 방향성들을 좀 상당히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지금 2세대 약물을 뭐 주로 좀 타겟을 좀 하고 있지만 한미약품과 뭐 HK 이노인 같은 임상 3상이 좀 들어간 기업들 이외에는 현재 임상 성과는 단계적으로 보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후발주자들에 대한 어떤 선택지가 경구형 개발제로 더욱더 좀 빠르게 좀 선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관점에 충분한 좀 모멘텀 내지는 좀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리 쪽과 지금 11조 원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가 좀 철회가 될 수 있겠다 전망이 오전장에서 나왔는데 철회가 됐다라는 소식 오후장 마감 이후에 또 들려왔네요. 관련해서 애프터마켓에서 LG 엔솔의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전주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BHI까지 원전주도 강세입니다. 원전 산업 불확실성이 강화됐다가 다시금 투자 심리에 불이 붙은 모습인데 지금 정책 모멘텀까지 붙었겠다. 맥쿼리 인프라에서도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것 같아요. 원전주 상승 연속성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실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전력 소비가 크게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많은 발전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책 모멘텀도 있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예산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뭐 GPU 만장을 구매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AI 투자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결국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없다면 이러한 정책도 모멘텀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소 건립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 사실 과거 한때 탈원전 정책도 있었지만 지금은 원전을 줄이고서는 글로벌 경쟁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다시 뭐 회귀될 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세계 각국이 설정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물론 대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후 조건에 따라서 좀 출력이 불안정하게로 친환경으로 재분류가 된 원자력이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은 사실 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거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종목을 좀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현대건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를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무거운 쪽 주목하시네요. BHI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이 뭐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많이 뭐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이고 그렇죠.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는 그래도 대형주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원전 관련해서는 건설 경험이 가장 큰 풍부한 건설사이고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부분에서도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전 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좀 가능성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었을 때 어떤 수혜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또 대선 전국에서는 건설주가 좀 강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LPT 같은 경우는 뭐 원전 주기기 제작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주 시 수혜 예상되고요. 또 소형 모듈 원전 주기기 공급도 지금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원자력 발전만 보고 본다면 가장 대장주가 아니겠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올해 초에 한 시총 23위였던 네. 것 같은데 5위까지 또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뭐 유증 규모 줄이겠다라고 하나 쪽에선 밝힌 상태에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유증 2차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떤 좀 입장을 다시 좀 내놓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2차 정정 명령 부과에 대해서 뭐 향후에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기보다는 네. 다른 요인의 상승으로 저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 먼저 3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2차 신고서를 좀 제출할 때 2조 3천억 정도, 1조 3천억이 좀 감액이 됐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2차 정정명령 부과가 좀 됐는데 해당되는 이슈를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결정들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신고서에 관련된 뭐 투자이용 고지라든가 세부 뭐 자금 사용 목적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영됐던 뭐 최근의 이슈들 대주주 지분 증여와 관련됐던 부분들 감액 과정에서 세부적인 어떤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련된 서술 부분과 뭐 투자 위험 관련된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신고서 기재가 다소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 하에서 좀 내려진 정정 명령 부과다라고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전체 조달 금액 한 2조 3천억 원 규모에서 1조 3천억 원을 하나그룹의 자회사를 통해서 좀 조달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순수하게 좀 시장에서 조달되는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해당되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돼서 이 유상증자 일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희석 요인들이 좀 더 크게 완화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급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시겠고요. 하나그룹의 입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2차 정정명령 부과로 인해서 뭐 해당되는 뭐 자금 조달 일정들을 철회할 가능성은 저는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정명령 부과에 따른 해당되는 어떤 소명 요구서들을 다시 좀 보완해서 3차 정정 신고서를 좀 제출하고요. 이후에 뭐 수리 과정을 통해서 일정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흐름까지 좀 지켜봤고 체크를 해봤고 우리 이제 자동차주에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사 주간지에서 올해 최고의 전기차로 아이오닉을 선정을 했고 플러스 3월에 미국에 생산하고 판매했던 현대차의 그 증가량이 또 확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반등을 보였는데 확실히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기대해 봄직한 반등이었던 걸까요? 네, 뭐 사실 현대차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좀 우려스럽지
있지 않냐고 물었을 때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의 푸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이렇게 관세를 좀 유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 성공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사실 오늘 반등의 초반에 기아가 조금 더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아 EV3가 2025 월드컵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이 좀 반영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지만 오후장 후반에는 현대차 주가가 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미국 생산과 관련 있는 어떤 관세 제도가 좀 반영되었다라고 오후장에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정을 했고요. 협상을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데요. 상호 관세율도 협상하지만 품목별 자동차 관세도 언급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향후에도 좀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그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쉽게 매수하기는 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실적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조정은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내놓은 주주환원 그런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들을 본다면 저는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하다. 특히 지금 현재 주가로 대비해서 배당을 보면 거의 6% 이상으로 지금 둘 다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런 계획을 고려했다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투자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세를 지금 높여놨는데 사실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것이 물가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같은 그런 품목별 관세율을 과연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런 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 이제 PER 4배 미만에 있는 주가를 수준을 고려한다면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밤사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넷플릭스 이에 따라서 좀 반응할 수 있는 국내 콘텐츠 관련주도 점검해 볼게요. 사실 오늘 엔터주는 반등에 나서줬지만 국내 콘텐츠 관련주는 그렇게 시원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우리가 넷플릭스 호실적 발표에 따라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넷플릭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1분기에 구독료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또 여기 대해서는 광고 플랫폼을 적용함에 따라서 가입자 수가 좀 증가됐던 부분. 물론 1분기 세부 데이터에서 이번에 증가된 가입자 수가 좀 공개는 좀 안 됐지만 추정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분기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일부에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최근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였던 이유들은 뭐 대선 정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됐던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내주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의 흐름들을 보면 선별적으로 이 기업의 이익 체질은 굉장히 좀 악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종목별의 어떤 옥석가리기 관점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바이앤셀 전략은 전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컨텐츠주를 좀 대안으로 좀 보기보다는 저는 뭐 엔터주가 오히려 좀 상대적인 대안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일부 실적의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에서 조정 구간을 좀 거쳤고 오히려 2분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SM을 토픽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 1분기에는 일부 신보 앨범에 관련된 판매량 부분 때문에 실적이 추정치보다 다소 부합되거나 소폭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2분기부터 디어유를 연결 법인으로 좀 편입시킴으로 따른 어떤 외형 확장 여기도 해서 주력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플러스 요인으로 중국 진출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재차 좀 주목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이 쉴지는 모르겠어요. 전략 들어볼 텐데 먼저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월요일에는 한 주간 일정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관세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이미 많이 시장에 좀 선반영된 것 같아서 중신의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환율과 금리도 좀 봐야 되는데 뭐 오늘 보니까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시작될 만큼 관세부가 피해 업종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국내에도 물론이지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인텔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KB금융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개별 기업 흐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12조 2천억 원 확대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주로 AI와 민생 안정 자금 지표로서 국내 소비 경기 반등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미국 암호화폐가 시작되는데 주로 전임상 자료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기업과 바이오 업종 전반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는 시장 반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관심 업종으로는 자동차, AI 관련 정책주 그리고 내수 업종, 그다음 제약 바이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변영인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네, 중요한 건 지금 중국의 수출 규제가 좀 가시화됐던 부분들,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투심을 좀 위축시켰던 영향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 상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중국과의 이 상호관세 협상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향들은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상기해 보면 최근에 반도체주의 단기적인 어떤 하락들은 오히려 실적 기대감과 맞물린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레거시 부분에 대한 이 실적 개선이 확인됐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좀 논의를 보면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좀 이어지는 실적의 추정치 상향 부분은 역시나 소부장주 종목들의 1분기 실적 기대치를 좀 높였던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상용화 전략이라든가 기술 고도화 관점들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AI 관련 종목들은 재차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다시금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3조 6천억 원이었고 그 규모 축소해서 2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보다 거의 절반 수준 또 한 번 줄여낸 1조 3천억 원 수준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황제주까지 등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현황에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이사,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